위험과 함께 넘는 평화통일 12곡에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의 자리는 이라는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그 시간에 북핵 문제나 사드 문제에 있어서 이 국제 정치가 굉장히 우리 남북 관계나 우리 어떤 정치 질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현실을 좀 짚었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의 자리를 가늠해 보는 시간인데, 무엇보다도 국제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원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 현대사에서도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 그리고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미국과 소련과의 관계, 또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관계, 우리나라와 소련과의 관계를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영원한 우방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이 20-30년을 두고서 서로 그 관계가 변화했었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죠. 그다음에 국제사회에서는 국가는 행위자로 볼 수 있는데요.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한다, 행동한다라고 하는 원칙이 있죠. 국제사회의 기본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 세력의 접점이기 때문에 전략적인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같은 지정학적인 위치로 인해서 우리 민족은 상당한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순환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놓여 있다.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다. 이렇게 세 가지 면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의 자리는 과연 어디일까를 가늠하면서 먼저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은 과연 우리에게 누구인가요? 또 중국은 우리에게 누구인가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 그러면 우리의 자리는 어디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미국은 우리에게 누구인가? 통일맘의 대답은요, 해방국, 군사동맹국, 그리고 원조국이었었다. 고마운 나라였었죠. 그렇지만 미국은 왜 이와 같은 역할을 자임했을까요? 오늘 한번 역사적으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한말 제국주의 침략기라고 하는 그때에 1882년 우리는 미국과 처음 수교를 하게 됩니다. 한미수호 통상조약 체결한 시점이 그 당시죠. 뭐 역사적인 배경을 깊게 들여다볼 수는 없으니까 그 당시로 생각하면 1905년도에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일본과 미국이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체결했다는 점이죠.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1900년 이래 한국은 자치할 능력이 없으므로 미국은 한국에 대해 책임을 져서는 안 되며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여 한국인에게 불가능했었던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 능률 있게 통치한다면 만인을 위해 보다 좋은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루즈벨트 대통령의 특사로 파견됐었던 테프트와 또 일본 총리였었던 가스라가 이렇게 밀약을 통해서 일본의 그 조선반도 지배를 합리화하고 또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식민지화를 합리화하는 이런 그 열강들 상호 간의 밀약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제 해방과 동시에 반공 전쟁을 지원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이 우리의 우방이 되는데요. 이렇게 일본하고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미국이 2차 대전을 일본이 일으키자 입장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합국의 편에 서면서 일본과 또 독일에 대해서 2차 대전 이 전쟁을 하게 되고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이 일본의 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포탄을 투하하면서 일본의 항복을 받아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차 대전에서 연합국이 승리하면서 우리에게는 미국이 어떤 해방국으로서의 모습으로 다가왔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안타깝게도 당시 연합국에 소속되어 있었던 이 소련이 참전을 미루고 있다가 얄타 회담 이후에 이제 전쟁 그 종결 5일 정도를 남겨놓고 2차 대전에 연합국으로 동참을 하게 되는데요. 이 소련이 너무나 그 빨리 한반도에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또 급하게 미국이 38선으로 남하하는 소련을 저지하는 그런 역할도 했습니다.
그래서 38선을 그 남북으로 소련과 미군의 어떤 군정이 시작됐었던 거죠. 미 군정이 남한에서는 3년 동안 지속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국 전쟁에서 남북이 전쟁을 시작하게 되니까 한국 전쟁 시 우리 남한에서는 미군에게 군사 작전권을 이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군사 동맹국으로서 미국은 우리에게 있었던 거죠. 한국 전쟁 이후에는 또 원조국으로 우리 그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된 우리나라를 지원하는 그런 원조국으로서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그렇지만 국제사회에서 모든 국가는 자국의 이해를 위해서 행위를 합니다. 미국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해방국, 군사동맹국, 원조국으로 다가왔을까요? 한국전쟁은 전 세계의 구조 속에서 냉전 질서를 구축시킨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냉전 시대 최전선 반공 국가로서 미국이 남한을 지원하게 됐었던 거죠. 냉전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소련, 중국, 북한 사회주의 삼각동맹이 구축되는 한편 남한과 함께 미국과 일본, 남한 자유주의 삼각동맹이 형성이 됩니다. 우리는 이제 편입이 되는 그런 것이었죠. 제가 짚고 싶은 것은 일본 대신 왜 우리가 분단이 됐을까라고 하는 점입니다. 일본이 전쟁을 일으켰었고 전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어떤 전쟁 이후에 그 국가에 대한 보상이랄지 아니면 뭐 독일처럼 다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뭐 분단이 된다든지 어떤 그 전쟁에 있어서의 책임을 지는 일이 있었어야지 되는데 안타깝게도 한반도에서는 일본 대신 우리가 분단되는 것으로 그 전쟁이 끝나고 말았죠. 얄타 회담 이후에 그 전후 처리 협약이 체결이 되면서 소련이 참전하게 되고 소련이 한반도로 진입하는 것이 너무 빠른 속도로 진척이 되니까 이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38선을 그었고 미국 측에 의해서 그어졌고 38선이 그어진 이후에 남북한 따로따로 미군정과 소군정이 유지가 됐었고 그 이후에 정부 수립이 되면서 곧바로 시작된 이 냉전 질서가 이어지면서 남북한도 역시 이런 국제의 냉전 질서 속으로 냉전 질서 구축 속으로 들어가게 됐었던 거죠. 자, 그렇지만 이 미국에게 우리는 과연 누구일까라는 생각도 한번 역으로 해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게 우리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반공에 있어서 최전선 국가가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모범 국가였었던 미국은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그 기본 질서를 남한에 많이 전달을 했었죠. 그렇지만 안타까운 점은 친일파를 등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그 얘기 많이 다루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자유민주주의 모범이기는 했지만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구축하기는 했었지만 당시 친일파들이 관료로서 그대로 등용됐었던 사실은 정말 두고두고 우리에게 아쉬운 점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후에는 학자나 외교관이나 기업가 등 어떤 엘리트 정책을 펼치면서 친미파를 많이 양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친일에서 친미로 돌아선 것은 아니었나라고 하는 비판이 많이 있었던 거죠. 이러한 비판이 구체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 광주 민주항쟁 때 군사작전권이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군대 이동을 승인한 것이 결국 미국이다라는 것이 알려지면서부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원한 우방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 미국이 우리에게 과연 어떤 존재였는지 사실은 1980년 그 광주민주항쟁 사건을 통해서 되짚어보는 그런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자유민주주의의 모범 국가였었기 때문에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그런 어떤 자유민주주의의 선도국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광주민주항쟁 때 미국의 그 암묵적인 승인이 있었다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우리 국내에서 미국에 대한 역할, 미국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그런 성찰이 일어나기 시작했었던 거죠.
네, 이번엔 그러면 우리에게 중국은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어떻게 보면 주적, 그러니까 우리의 주적은 아직까지는 북한이 주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주적의 동맹국이죠. 거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는데요. 과연 중국과 북한은 어떤 관계에 있었던 것일까요? 멀리 가지는 못하고 그 국공내전 당시로 돌아가 보면, 국공내전 당시, 그러니까 중국에서 한창 그 국민당하고 공산당이 헤게모니를 다투고 있었던 당시, 중국 공산당이 굉장히 수세에 몰려서 동북 쪽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이 동북 지역이 전략적으로 중국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장개석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추격을 해서 따라갔었는데, 중공군이 동북 쪽에서 이렇게 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김일성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그 동북 삼성 지역, 그 조선인들이 많이 올라가서 살고 있었던 그 지역에서 조선 의용군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 조선 의용군을 통해서 국공 그 내전 시 도움을 줬었고, 또 북한은 그 국공 그 내전에 있어서의 어떤 병참기지 역할을 하면서 중국 공산당이 헤게모니를 잡을 수 있도록 그 큰 도움이 되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과 북한 간의 관계는 중국의 국가가 정부가 설립되는 그 시점부터 굉장히 긴밀했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죠. 그 이후 이 시기가 한 46년에서 49년, 1946년에서 49년에 그 일일 겁니다. 중국의 정부 수립이 된 해가 1949년이니까요. 그리고 이듬해 1950년에 한국 전쟁이 발발을 했죠. 이 한국 전쟁 당시에 중공군이 당시에는 중국 공산당 이 이를 일컬어서 중공군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중공군이 참전을 하면서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인해 전술로 계속 그 중공군이 남하했기 때문에 우리가 후퇴할 수밖에 없었던, 4.19 후퇴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 당시에는 모태똥의 아들이었었던 그 맏아들 모한영이 그 팽덕회라고 하는 중국군 장수의 러시아 통역으로 한국 전쟁에 참전을 했다라고 합니다. 참전을 했다가 전사를 했는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함흥에 있는 참전 영웅비라고 하는데요. 거기 이렇게 안치가 돼 있다고 합니다. 모태똥과 그 맏아들 모한영의 사진이고요. 김일성과 모태똥의 악수하는 사진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국 공산당이 국공 내전 당시에 북한으로부터, 김일성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었고, 또 한국 전쟁 당시에는 물론 뭐 전승국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긴 자도 없고 진 자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한국 전쟁이 정전 상태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만, 중국은 다시 김일성을 지원하는 이런 어떤 혈맹의 관계에 있다는 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과 그다음에 북한 간의 관계를 이해할 때 역사적으로 그런 혈맹국이었었던 중국과 우리나라도 냉전 시대에는 역시 사회주의 국가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그 냉전 질서 속에서 적의 동맹이었었기 때문에 어떤 적성 국가로서 분류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갖고 있었죠. 그러다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었던 것처럼 1992년 노태우 정부의 북방 정책의 결과 탈냉전 시기에 이 중국과 우리나라가 수교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일이었었다라고 해요. 국교 수립을 중국과 우리가 한 것이. 아무튼 그렇게 탈냉전 시기에 우리는 중국과 수교를 하고 굉장히 경제적인 관계를 심화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경제 우방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이게 되었죠. 현실적으로 중국은 현재 우리와 가장 큰 무역 거래국입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4년 그 WTO에서 발표한 기준입니다만, 한국에서 중국으로 그 무역 의존도, 그러니까 수출 의존도는 26.1%고요.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은 16.1%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한국 수출입 대상국 순위를 볼 때도 수출 수입 모두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죠.
미국은 수출은 2위국이었었지만 수입에 있어서는 4위국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의 수출은 우리나라 그러니까 미국으로 수출하는 그 퍼센테이지는 12.3%라고 해요. 같은 해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간략한 지표를 볼 때에도 중국은 우리에게 이미 뭐 경제 우방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수출 면에서 또 수입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국가가 되어 왔죠. 제가 주목하고 싶은 그 또 한 가지는 중국과 우리와의 관계를 놓고 볼 때 또 한 가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지리적인 연결성입니다. 동북 삼성의 조선족 자치구가 있죠. 랴오닝성, 지링성, 그다음에 헤이룽장성, 흑룡강성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세 그 동북 삼성이 조선족 자치구입니다. 그리고 내몽고 자치구도 있기 때문에 동북 쪽으로는 어떻게 보면 뭐 옛날 우리 고구려 지역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어 와서 또 중국과 갈등의 불씨도 있었지만 중국에서는 이미 그 동북 공정을 통해서 중국 역사의 변방국의 역사쯤으로 고구려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깐 또 말이 새려고 하는데요. 아무튼 지역적으로 이 동북 삼성은 북한과 우리와 굉장히 긴밀한 연대를 가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인구만 해도 한 1억 1,000명 정도가 이 동북 삼성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물론 조선족들이야 소수민족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인구 규모는 아니고 한 100만 정도로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아무튼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볼 때 또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관계를 볼 때 잠재적인 어떤 우리 그 시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동북 삼성과의 교류는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북중 경협과 남북 경협의 연결고리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만 북한하고 이렇게 중국과 접경 지역 양 끝에서 단둥과 신우주 양 끝에서 그러니까 중국의 동북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북중 경협을 하려고 하죠. 북한을 통해서 바다로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는 그 랴오닝성 연해 경제 벨트,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요. 랴오닝 연해 경제 벨트 이래서 다롄 지역, 그다음에 단둥 지역, 그 선양 지역 이렇게 삼각주 지역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한편 저 북쪽으로는 나진선봉, 훈춘, 그다음에 창지투 이 지역을 잇는 그런 그 경제 개발 계획도 중국에서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중 경협과 남북 경협이 연결된다면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중국의 어떤 어깨를 짚고 우리 민족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다. 그곳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이죠. 다음으로 1대1로 정책에 우리가 편승할 수 있다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북중 경협과 남북 경협이 연결된다면 우리는 이 중국이 지금 한참 개발하고 있는 2008년도 이후부터 그 중국의 내수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기본 인프라 시설들을 구축하고 있는데 그런 인프라 시설이 구축이 된다면 중국을 지나서 중국 대륙을 지나서 유럽하고도 또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1대1로 정책에 우리는 편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비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중국의 어떤 존재가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한 30년 전만 해도 중국이 이렇게 빨리 미국과 어깨를 겨누면서 G2라고 일컬어질 만한 그런 거대국이 될지 참 상상을 하지 못했었죠. 현재로서는 이 최대 달러 보유국이기도 하고 미국 채권의 최다 보유국이기도 합니다. 어느덧 한반도를 중심으로 대륙과 해양 세력이 패권을 다투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몇 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됩니다만 이미 탈냉전이 1989년 냉전의 종주국이었었던 미국과 소련이 탈냉전을 선언했었는데 28년이 지난 오늘날 다시 우리 눈앞에는 이제는 파트너가 바뀌어서 미국과 중국이 패권을 다투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그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동맹국들이 서로 이렇게 맞부딪히면서 신냉전 질서가 구축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를 낳게 하는 요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다시 패권국으로서 서로 견제하고 또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자리는 어디여야지만 될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생각은 남북 관계를 열쇠로 우리가 중재국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희망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북한의 핵 문제랄지 아니면 사드 문제랄지 또 육자 회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합의한 바 있었던 그 육자 회담에 있어서의 합의를 재개하는 일에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이 중국과 미국이 다투는 사이에서 우리의 자리가 발견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평화적인 지역 공동체를 위한 중재 국가로서 우리나라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한미일 군사 동맹에서의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지, 또 오바마 그 대통령 당시 천명됐었던 아시아 회귀 전략, 피보트 아시아,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다시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관심을 갖겠다라고 하는 전략이었었는데요. 이런 오바마의 아시아 회귀 전략이 트럼프 정부에 오면서 어떻게 역할을 하게 될지 참 그 관심이 많이 가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과 동시에 그 TPP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서 탈퇴한다라고 선언을 했지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정책 기조가 잡힐지 올 8월 달 정도 돼야 그 실무 책임자들까지 인선이 완료가 된다고 해서 시간은 아직 있습니다만, 그 안에 우리가 빨리 우리 자리를 찾아서 자리매김을 하는 일이 정말 필요한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양자 혹은 다자 간 기구 속에서 중재 국가로 기능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이 바로 우리 민족이 향후 10년, 20년, 30년 어떤 그 운명을 밟아 나갈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요즘 현상적으로는 굉장히 어둡고 암울한 상황인 것 같지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린다면 역사 속에서 우리의 길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1999년 페리 프로세스, 그러니까 미국의 그 대북 정책에 있어서,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 페리 프로세스, 점진적인 평화 체제 수립 방안이 우리 그 주도로 임동원 전 그 통일부 장관님 주도로 기한이 됐었던 경험이 있고요. 그 여파로 2000년에는 북한하고 미국하고 조미 꼬뮤니케, 북미 꼬뮤니케라고 또 불리는데, 이 그 협약 바로 이전 단계까지 갔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자회담의 그 합의 상황이었었던 9.19 합의가 천명된 바가 있죠. 물론 지금은 그 당시와는 상황과 그 조건이 많이 달라져 있지만, 한반도 안에서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어떤 점진적인 프로세스로서의 그 정신은 유효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그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그런 합의였었다면 핵 동결을 위한 그 스탠스가 좀 달라지는 점은 있겠습니다만, 그 정신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그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한 이후에도 2.13 합의를 통해서 육자회담에서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합의를 가동시키자라고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 그러니까 국제 그 다자 간 관계 속에서나 아니면 북한과 미국과의 그 양자 간 관계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을 때 정책으로 그게 입안이 될 뿐만 아니라 미국을 움직일 수 있었다는 경험, 그리고 그 다자 체제 안에서의 우리의 목소리가 결코 약하지 않았었다라고 하는 경험은 앞으로 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의 자리가 어때야 될지를 가늠할 수 있는 좋은 역사적인 경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바와 같이 이 한반도 평화 협정을 체결하고 북한이 미국과 그리고 중국과 정상적인 국교를 수립을 하면서 정상적으로 국가를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국제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일에 우리가 정말 앞장서서 나선다면 미국과 중국을 설득해서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또 경제 공동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국제사회에서 현실적으로 통용되는 원리에 대해서 시작하면서 살펴봤었는데요.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 하는 점이었었죠. 북한과 우리는 언제까지 영원한 적으로 남아야지 될까요?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과 소련도 또 미국과 중국도 또 미국과 일본도 영원한 우방이거나 영원한 적이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현실적인 요구에 그렇게 관계를 변화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북한은 언제까지 영원한 적으로 남아야지만 될까요? 우리가 깊이 한번 통찰해 봐야지 되는 그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추구한다. 네, 이건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이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국가 이해를 추구할 것인가 정말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우리의 영원한 우방일 수 없고 중국도 우리의 영원한 적이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시절을 따라서 달라지는 국제관계 속에서 현재의 우리 국가의 이해를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지혜를 모아야 될지 중국하고는 경제 우방이라고 할 수 있고 미국하고는 군사적으로 우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군사와 경제 중요한 안보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전략적인 선택은 어떠해야 될지 좀 깊은 성찰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반도는 또 대륙과 해양 세력의 접점이었다. 여러분 다시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중국과 미국이 세력 갈등을 일으키는 그 틈새에 우리는 사드 배치 문제로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 어떤 지혜를 모을 것인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남북이 힘을 합해서 남북 관계를 개선해서 남북 관계를 우리의 어떤 레버리지로 삼으면서 중국과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모아야지 된다. 그래서 민족이 우리의 상생할 수 있는 민족 상생의 길로 나가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네, 통일망과 함께 넘는 평화통일 12곡의 오늘 5번째 시간이었었는데요. 국제관계가 정말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수차례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그러면 과연 우리에게 북한은 누구인지 한번 근본적인 성찰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